자, 34번부터 갈게요. 사실 제가 어제 이걸 다 찍어 놓고 올렸는데 녹음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찍습니다. 34번. 63세 남자가 당뇨병 진단받았고 복용약물 다양과 같다. 어제보단 좀 글씨를 이쁘게 써보자. 당뇨 2형 당뇨가 있고 병력은 안정형 협심증과 심부전이 있네요. 이 환자는 지금 심혈관계 질환자입니다. 그리고 활력증으로 보면 혈압과 심박수 괜찮고요. 비만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만, 살이 쪄 있고 임상검사 보면은 당 검사 둘 다 안 좋아요. 지금 이미 진단 받았지만 조절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공복 혈당이 100을 한참 넘어가고 당화 혈색소 154. 당화 혈색소는 7%를 한참 넘는 7.7%나 돼. 자, 근데 메트포르민 1000ml 두 번 먹어서 조절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추가할 약물로 적절한 것은, 자, 이 환자는 지금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요.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데 어떤 혈당이 조절되지 않느냐? 공복 시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식후 혈당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식후 혈당에 도움이 되는 약은 일단 배제를 해봅시다. 보글리보스랑 설포닐 유레아인 글리메피리드, 이 두 가지는 식전에 복용함으로써, 아니 식전과 식후도 상관은 없는데요. 크게는 식사랑 가깝게 복용하면서 인슐린 분비를 미리 촉진시켜 놓고 식후에 발생하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 혈당 패크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혈당 상승을. 근데 지금 이 약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답은 언제나 근거가 노골적이고 명확하다. 그래서 일단 얘네는 배제할 거고요. 자, 이 환자는 지금 심부전 환자잖아요. 심부전 환자는 피오글리타존과 같은 글리타존계의 약물을 복용할 수 없습니다. 금기에 가까워요, 사실. 물론 심부전 병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냥 심부전이 나오면 글리타존, 피오글리타존은 웬만하면 투여 안 하는 것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유는 아까 심혈관계 질환 이제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심부전은 몸이 잘 붓는 질환이고요. 이 피오글리타존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몸에 부종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체액이 쌓이는 부종이 발생해서 이 심부전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심부전 환자에서 피오글리타존은 퍼스트라인으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4번 피오글리타존도 배제할 것이고요. 답은 지금 2번과 5번이 나왔는데 삭사글립틴과 엠파글리플로진은 각각 DPP4 이니비터랑 SGLT2 이니비터죠. 이 두 약은 식전, 식후 혈당 모두 조절 잘 해주고요. 복용도 식사랑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하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SGLT2의 특징이 있죠. 2 이니비터의 특징. 자, GLP-1 애고니스트랑 마찬가지로 이 두 약은 심장질환자나 콩팥질환자의 예후 개선에,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미 심부전 가이드라인에는 이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할 기준이 나와 있어요. 수록이 되어 있고요. 콩팥이 안 좋은 환자, 당뇨병은
필연적으로 콩팥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콩팥 보호 효과를 이용해서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점. 게다가 이 두 가지 약 모두 체중을 감량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 대부분 비만하죠. 마른 당뇨도 있긴 하지만 체중 감량의 효과, 혈압 저하의 효과, 이런 부가적인 플러스 알파 효과들이 이런 동반 질환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심혈관계 질환, 신장 질환자에 대해서 이런 약을 투여하는 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삭사글립틴 DPP4 이니비터와 SGLT2 이니비터 중에서는 이 신부전 협심증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SGLT2, 더군다나 SGLT2 이니비터잖아요. 그러면 신부전 환자에게 좋고 협심증 심장질환자에게 플러스 베네핏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고르겠습니다. 물론 2번이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적절하잖아요. 효과가 있을 뿐더러 동반질환에 베네핏이 있으면 베스트가 되죠. 35번 이형 당뇨가 있는 환자고요. 고혈압으로 약물 치료 중이다. 살이 찌고 있어요. 살찌기 싫은데 살찌고 있고 인슐린 같은 주사는 무서워 안 맞아. 근데 여기 조절 안 되니까 혈당 조절 위해서 약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네요. 일단 주사제 사용에 대한 거부감 이 단어가 나오면 지문에 보기에 있는 주사제는 일단 먼저 배제해 둡시다. 자, 리라글루타이드 GLP-1 애고니스트 주사제죠. 배제하고요. 나머지 4개는 다 경구 약물입니다. 그 다음 체중 증가에 영향을 주는 약들 뭐가 있죠? 거의 다 인슐린 분비를 늘려주거나 인슐린 작용을 촉진시키는 약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약들은 설포닐유레나 메글리티나이드가 있고요. 주사제로서 인슐린 그 자체도 사실 살이 찌게 하죠. 동화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배제하라. 보니까 글리피자이드, 설포닐유레아죠. 배제해야 되고요. 레파글리나이드, 메글리티나이드겠죠. 배제하고요. 자, 2번과 5번이 남았는데 피오글리타존은 34번 문제에서 설명했듯이 몸이 붓는다고 말씀드렸죠. 부종이 발생하기 쉬워요. 자, 부종은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긴 하지만 살이 찌는 것은 아니죠. 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체중 증가는 맞고 이런 환자들은 살이 찌든 뭐 몸이 물이 많이 쌓여서 붓든 간에 일단 불만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체중은 증가한다. 피오글리타진도 체중 증가 약물로 배제하면 결과적으로는 시타글립틴밖에 쓸 게 없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특별히 임상검사나 바이탈을 봤을 때 그걸 때문에 뭐 시타글립틴을 쓸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고 36번 할게요. 36 메트폴민과 빌다글립틴을 복용하고 있네요. 메폴민 플러스 DPP4 이니비터를 복용하고 있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런 내분비 문제, 특히 당뇨 문제 나오면 그냥 그 클래스로서 받아들이면 돼요. 뭐 빌다글립틴, 시타글립틴, 삭사글립틴 등의 이런 글립틴 내에서 미묘한 차이를 일일이 다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신장 질환자에게 쓸 수 있는 뭐 DPP4 이니비터 뭐 그런 건 기억해 두면 좋긴 합니다만 신장 손상이 있어도 리나글립틴만큼은 신장 기능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임상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걸 내긴 너무 깊어요. 그래서 문제에 당뇨약이 나오면 클래스로 생각하라. 메폴민 플러스 DPP4 이니비터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공복 혈당이 조절 안 되고 당화 혈색소도 안 좋다. 이 환자에게 주사를 투여할 건데 뭘 투여할 것인가? 자, 문제 보기를 보면요.
우리가 주사제로 맞을 수 있는 당뇨약들이 다 있어요, 대부분. 자, 뭐가 있죠? 일단 GLP-1 애고니스트가 있고 인슐린이 있고요. 인슐린은 식사 인슐린이 있고 기저 인슐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밀린 유도체인 프람린타이드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돼서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부할 때는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약체에서 나올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임상 상황에 맞는 문제를 거의 출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제를 맞을 건데 적절한 약물은 자, 근데 이미 이 환자가 DPP4 이니비터를 먹고 있잖아요. DPP4 이니비터와 GLP-1 애고니스트는 그 작용이 매우 비슷합니다. 사실 다르긴 하지만 매우 밀접하다는 거 여러분 양리학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용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답에 GLP-1 애고니스트가 포함된 지문은 다 배제할 수 있어요. 리라글루타이드, 둘라글루타이드, 릭시세나타이드 이 세 가지를 배제하면 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인슐린만 두 가지가 남고요. 각각의 인슐린은 베이잘 인슐린인 디터머가 있고 식사 인슐린은 글루리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뭘 쓸 거냐? 지금 식후 혈당에 대한 강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글루리진 배제하고요. 공복 혈당을 조절해주는 기저 인슐린을 고르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7번 갈게요. 사례를 읽고 환자가 2형 당뇨를 앓고 있고요. 10년 전부터 당뇨약을 복용했고 자 여러분 2형 당뇨와 1형 당뇨의 차이를 이해할 때 꽤 중요한 게 합병증인데요. 당이 상승해서 표적기관들이 손상된다는 그 사실은 똑같죠, 사실. 하지만 1형 당뇨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대부분 발병하잖아요. 근데 2형 당뇨는 살아가면서 잘못된 식습관이나 유전적 취약 요인 때문에 발병하는 것이고 발병 시기가 진단 시기보다 한참 이전인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된 당뇨는 아니지만 안 좋은 시기를 오래오래 겪고 나서 결국에 진단받은 것은 사실 많이 손상이 이미 가 있는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기준을 넘었다고 당뇨 그 전에는 아예 손상이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당뇨가 아니었다가 당뇨로 진단될 수는 있지만 손상은 연속적이며 당뇨 진단 이후엔 더 빨라지는 것이죠. 이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당뇨가 없어도 합병증은 진단받지 않았어도 합병증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형 당뇨 환자는 처음에 진단받은 순간부터 이미 합병증이 진행이 돼 있고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진단된 지 10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합병증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61세 여자가 발이 저리고 통증이 심해졌대요. 그래서 신경손상, 다이아베틱 뉴로패시 진단을 받은 거예요. 표적 손상인 신경이 고혈당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로 인해 이상 감각이나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2형 당뇨인데 1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 분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진단 시기에는 당장은 당 수치에만 크게 이상이 옵니다. 하지만 합병증은 수년 이후에 발생해요. 진단 시기와 발병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임상에 가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2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당뇨를 가지고 이제 1형 당뇨로 인슐린 맞고 있는데 합병증 걱정하라? 이건 아니잖아요. 당 관리 적절히 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 거고 2형 당뇨로 처음 진단받으신 어르신이 왔으면 이미 합병증이 진행됐거니 생각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이 둘이 차이가 있다는 거 꼭 이해해 주시고요. 문제와는 상관없지만 도움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했어요. 자, 이 문제는 말초 신경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쓸 수 있는 약들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37번은 말초 신경병증 치료제를 묻고 있어요. 이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에 쓸 수 있는 약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항우울제 계열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항정간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진통제가 있고요. 필요하면 트라마돌 같은 준 오피오이드를 써도 되겠죠. 같이 쓸 수도 있고요. 네 번째로 너무 심한 통증에는 오피오이드를 쓰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허가받은 오피오이드는 타펜타돌이라는 약인데 교과서에 만약에 수록되어 있다면 꼭 암기해두세요. 이거는 뉴신타라는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 항우울제로 사용하는 이제 신경병증 치료제는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 실습하면서 많이 봤던 신발타, 둘록세틴 있고요. 이 TCA 계열 약물 중에 많이 쓰는 것이 아미트립틸린, 노르트립틸린, 에트라빌이나 센시발 같은 그런 약들 TCA 계열 많이 봤겠죠. 그런 약들이 항우울제이지만 신경병증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항정간제 중에 리리카 많이 봤죠? 프레가발린 봤을 거고, 뉴론틴, 가바펜틴 등등 몇 가지 더 쓰긴 하지만 거의 두 가지만 써요. 항우울제도 거의 둘록세틴을 많이 쓰고, 어르신들은 TCA를 복용하면 나른해지거나 멍해지고 인지력이, 진압력이 하강하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서 투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계열의 약물이 당뇨병성 신경병증 증상 완화에 사용되고요. 이 문제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약 중에 둘록세틴밖에 없네요. 그죠? 파스를 쓸 리가 없고, 위장약이 갑자기 왜 튀어나온지. 올란자피는 조현병 치료제이면서 항암 시에 구역구토에도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일단 아니고요. 답은 2번. 38번 혈당 강화제를 추가할 건데 치료적 이득. 이 치료적 이득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보세요. 제가 아까 36번 또 34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새 이제 당뇨약을 신장질환자한테 투여할 때 이러한 심혈관계 베네핏이 있는 것을 주로 추천하고 권고하는 것이 요새 트렌드예요. 그 트렌드에 맞게 문제를 내시는 것 같은데, 이 치료적 이득이란 단어 자체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또 베네핏 생각하시고, 어떤 약들이, 당뇨약의 어떤 계열의 약들이 어떤 치료적 이득, 당뇨 말고 혈당 조절 이외에 어떤 추가적인 베네핏이 있었는지 아까 설명드린 것과 포함해서 꼭 기억하고 외워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SGLT2 이니비터와 심부전증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치료적 이득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약물은, 물론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혈당 조절이 매우 잘 되는 약이 필요한 상황이면 그게 답이겠지만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보면 이 환자도 역시 심혈관계 질환인 불안정 협심증을 갖고 있고요. 관절염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 협심증을 앓고 있는 당뇨 환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력의 아버지가 갑상샘 수질암을 앓고 있는데, 이거 사실 여기서 문제를 푸는데 어떤 클루가 되긴 하지만 너무 딥했어요. 좀 임상검사는 공복혈당이 안 좋고 당할색소도 안 좋은데 나이가 60세 이상이니까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신장은 아주 약간 손상되기 시작하고 있고, 아스피린, 메토프롤롤, 라미프릴, 로스바스타틴 뭐라고 했죠 아까? 협심증 치료를 위해서 쓰는 거죠. 증상 완화를 위한 베타블로커와 나머지 3개는 사망률 개선,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나프록센 골관절염 조절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있고,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는 사실 엔세이드를 통상 자주 복용하는 건 좋진 않지만 유일하게 나프록센만 꾸준히 복용하더라도 심혈관계 리스크를 상승시키지 않는 것으로 임상 결과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자에 대해서는 나프록센을 우선적으로 투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당뇨 조절을 위해서 메트포르민 1000ml를 2번 먹고 있고요. 협심증 극성 조절을 위해서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을 복용하고 있어요. 자, 보면 임상검사나 이런 데서 명백한 또렷한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죠. 뭐 공복혈당을 특별히 매우 잘 조절해 줄 만한 약도 없는 것 같고, 그죠? 이럴 때 바로 이 추가적 베네핏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 약은 사실 GLP-1 애고니스트와 SGLT2 이니비터 두 가지 뿐이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헷갈리는 문제들. 사실 이 문제는 좀 치사한 게 여기 가족력에 답이 있어요. 사실 뜬금없이 당뇨 문제에서 갑자기 가족력의 아버지가 갑상샘 수질암 환자셨다, 아니면 현재 환자다, 이게 나왔는데, 갑상샘 수질암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GLP-1 애고니스트의 금기사항이 됩니다. 그냥 그뿐이에요. 임상시험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GLP 애고니스트는 투여할 수 없고 다파글리프로진 SGLT2 이니비터를 골라야 돼요. 조금 너무한 문제죠. 꽤 난이도가 있었어요. 난이도가 이제 문제를 좀 생각하게 해서 내는 문제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저건 그냥 외워야 하잖아요. 자, 39번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갑상선 질환들 시작되는데요. 이 환자는 지금 심계항진,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열이 난다. 열이 뭐 감염에 의한 것인지 어떤 질환에 의한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여태는 구역질이 나고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열과 함께 탈수가 일어나고 정신이 혼돈 증상이 일어났다. 환자는 그레이브즈병, 대표적인 갑상선 항진증 질환이죠. 합성 항진증 질환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의사는 메티마조를 투여하도록 했으나 2주 전부터 2주나 약을 아예 안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상승해서 갑상선에 중독을 일으킨 거죠. 갑상선 중독증. 갑상선 중독증 여러분 이상하게 이해하지 마세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아서 갑상선 호르몬 증상이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뭐 중독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더 심해지고 최악의 상황이 바로 갑상선 폭풍이에요. 사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은 치료가 쉽게 되니까, 조절 정도는 쉽게 되니까 그냥 방관하고 안 먹는, 잘 안 챙겨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지어 너무 장기간 안 먹고 방치해둔 경우에는 급격히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하증도 마찬가지예요. 저하증은 거꾸로 점액수질성 수종이라는 믹소이데마 코마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응급상황, 사망할 수 있어요. 환자에서 심계항진 증상을 신속하게 완화하기 위해 갑상선 질환도 또 협심증처럼 또 묻고 있죠. 자, 증상 완화를 위한 약과 이 질병의 근본적인 조절, 치료를 위한 약이 구분되어 있는 질환인데 여러분 구분할 수 있냐 이거 묻고 있는 거거든요. 39번은 증상을 그냥 완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속하게 먹자마자 약효가 나도록 완화시키고 싶으니까 이때 뭐 씁니까, 여러분? 비선택적 베타 블로커를 선택하는데 약국 실습 많이 한 사람은 알겠지만 프로프라놀롤이라는 약이
인대론이라는 약을 갑상선 항진증 환자한테 많이 쓰죠. 이 약을 투여하면 즉시 심계항진 증상을 교감신을 억제해서 바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증상 개선 효과가 또렷합니다. 먹자마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베타블로커를 먹을 수 없는 환자가 있겠죠. 천식 환자 같은 금기사항이 있으면 심박수를 낮춰줄 수 있는 non-DHPCCB, 딜티아젠, 베라파밀 같은 거 쓸 수 있고요. 목적이 똑같잖아요. 심계의 항진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것도 쓸 수가 없다 싶으면 정신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벤조다이아제핀을 쓸 수도 있지만 가급적 향정신성 약품은 세컨, 서드라인으로 밀러 놔야 돼요. 그래서 프로프라놀롤이 답이고요. 레보티록신 당연히 아니고요. 나머지 3개는 증상의 조절 치료를 위한 항갑상선 약물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인 겁니다. 자, 이 환자의 고열 치료를 위해 적절한 약물은 이 문제도 좀 딥해요. 이걸 제대로 책에 써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쉽게 말하면 갑상선 중독증 상태나 거의 코마, 정신에 어떤 의식도 없는 사이로이드 스톰 상태, 갑상선 폭풍 상태가 오면은 엔세이드를 투여할 수 없습니다. 금기예요. 질병 금기거든요. 엔세이드를 투여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혈중의 단백질에 바인딩했던 것들이 다 유리되게 돼서 이 갑상선 항진증 증상이 더 심해지고 열이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진증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항진증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중독증 요 정도 상태가 되면은 엔세이드를 투여하면 절대 안 되고 주의해야 되고 가급적 해열작용은 아세트아미노펜을 이용해서 해야 돼요. 아세트아미노펜 꼭 기억하세요. 엔세이드 안 된다고요. 아스피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조금 특이하고 딥할 수 있어요. 41번 갈게요. 41번부터는 이제 감염성 염증 질환 얘기하는 것 같고요. 세균성 전립선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플로플록사신을 투여받았다. 이제 전립선, 이제 감염 질환을 시작하면요. 감염 부위와 기관, 이 감염 부위를 쉽게 감염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균종들. 이 균들의 항생제 감수성, 각 개별적인 항생제 감수성을 다 알고 있으면 훨씬 좋지만 쉽진 않죠.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어떤 폐의 염증, 폐렴이 발생했을 때 이러이러한 균들이 흔하게 이런 상황에서 폐렴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균들을 다 커버해서 융단 폭격할 수 있는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해서 일단 치료하고 균을 분리 배양해서 특정화한 다음에 그 균을 위한 정밀 타격 디에스컬레이션을 해서 디에스컬레이션의 말은 이렇게 균을 정확히 감염된 균을 모를 때 아주 넓은 스펙트럼의 항생제를 쓴단 말이죠. 가능한 모든 균을 다 죽일 수 있는 스펙트럼을 짜서 레지멘을 설정하는데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어느 정도 조절된 다음에 배양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제 이 검출된 균에 대해서만 감수성을 갖는 항생제를 써서 치료하는 것이 디에스컬레이션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고 지나친 항생제 투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감염 질환 치료에서 사실 약사한테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실제 임상 상황에서 이걸 펼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감염성 질환에서의 역량은 이거예요. 환자가 어느 부위가 안 좋아서 와서 어떤 증상을 호소했을 때 거기에서 검출될 수 있는 균들이 뭔지 생각해낼 수 있고 그 균들은 어떤 항생제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 있고
이 환자가 심한 상황이라면 경험적 항생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경험적 항생제에는 이 균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브로드 스펙트럼의 항생제를 한 가지 또는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를 섞어서 투여하는 것이 경험적 항생제 레지멘이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치료 중에 검체의 배양 결과, 가래나 혈액, 오줌, 뇌척수액 등의 배양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원인균이 이제 검출돼 가지고 알고 있을 때는 여태까지 썼던 그 넓은 범위의 융단 폭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 잡는데 그죠? 뭐라고 하더라? 까먹었네. 아무튼 적절한 강도의 항생제를 쓰면 돼요. 스펙트럼을. 그래서 스페시픽한 균이 발견됐을 때는 디에스컬레이션, 스펙트럼을 줄여서 이 균만 제거할 수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해서 내성, 병원이나 지역사회 전 세계에 퍼지는 내성을 예방하고 지나친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약사 영향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감염질환 이제 시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건 좀 다릅니다. 자, 41번. 다시 시작하면은 감염된 부위가 전립선이고요. 감염이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균성 전립선염입니다. 전립선은 특징이 있죠. 여러분, 항생제를 먹더라도 전립선으로는 잘 이행이 안 된다고 해요. 이행이란 말은 혈액을 따라서 표적 기관으로 잘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행률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잘 안 되며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로감염 치료 공부했을 테지만 전립선염이나 부고환염 등등 남성 성기능 감염을 꼭 보면은 치료가 난치성이 많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특히 퀴놀론을 한 달 이상 복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처방받아서 시프로플록사진, 전립선염은 플로로퀴놀론, 퀴놀론으로 처방을 받거든요. 이 환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이상 반응, 퀴놀론의 부작용은 지금 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상관없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감염질환 푸는 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퀴놀론의 부작용은 아킬레스 건과 같은 건이요. 건과 인대, 힘줄과 같은 뭔가 쫄깃쫄깃해 보이는 기관들, 조직들의 파열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퀴놀론입니다. 그래서 소아 청소년에게는 금기사항이 돼 있죠. 투여 금기거든요. 성장기에 있는 환자한테는 더더욱이 더 잘 일어나거나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답. 1, 3, 5번은 아니에요. 42번. 이번엔 요로 감염 문제인데요. 요로 감염은 요도부터 시작해서 방광, 콩팥, 신우까지 가죠. 이번에는 방광염이에요. 방광염인데 이 환자분 80세 여자분이 소변 검사를 했는데요. 소변에서 대장균, 요로 감염의 가장 대표적인 균, 장기 감염된 질환을 알고 표적 기관을 알고 가장 흔히 감염시키는 균 이콜라이를 알고 거기에 잘 듣는 항생제를 알고 항생제 요법을 알고 며칠 먹고 몇 미리 먹는지 알면 그제서 공부를 제대로 한 겁니다. 아셨죠? 이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도뇨관을 삽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도뇨관은 이제 소변줄이라고 하는 카테터죠. 요 카테터, 소변을 빼주는 카테터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카테터, 소변뿐만 아니고 심장 중심정맥관에도 받기도 하고요. 카테터 설치를 많이 하면 병원 원내 감염균이나 피부 상재균에 의해서 보통 일어나지 않는 기회 감염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감염이 증가해요.
그래서 돈요관을 써서 쉽게 이제 세균성 방광염이나 세균성 요로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결과는 균이 발견되었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관련 증상이 없다. 이거를 무증상 세균요라고 하거든요. 꼭 기억해 두세요. 무증상 세균요는요, 여러분 세균이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버리고 제거해야 될 것 같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세균요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무증상 세균요는 항생제 투여 없이 관찰만 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예외는 있어요. 예외사항, 이것도 기억하세요. 이번에 무증상 세균요 문제가 나왔으니까, 세균은 검출됐으나 증상은 없는 환자에게서 항생제 투여할래 말래? 안 한다. 냈으니까 이번에는 예외도 나올 수 있겠죠.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흔해요. 자, 임산부. 첫 번째로 임산부. 임산부는 무증상 세균요라고 할지라도 항생제 치료를 해서 제거를 합니다. 태어나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일단 제거를 하는 편이에요. 보통 임산부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페니실린이나 세파게로 치료를 해요. 가능한 짧게 필요한 만큼만 치료하고 검사를 다시 하겠죠. 두 번째는 비뇨기에 이제 내시경 같은 검사를 하기 전에, 어떤 시술 처치를 하기 전에, 만약에 소변 검사를 미리 했는데 균이 발견되었다면 균을 박멸시킨 다음에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예외를 빼고는 세균류의 증상이 없으면 항생제 치료를 안 한다. 근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이 좀 매력적이죠. 43번. 열이 나고 인후통이 있다. 열 나고 인후통. 표적기관이 나왔어요. 인후통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더니 급성 인두염 진단을 받았대요. 자, 표적 감염 기관 나왔죠. 인두염 나왔고요. 이 환자를 검사했더니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인두염에서 항원 검사는 여기 나오는 이 GAS균, GAS, 그룹 A 베타 용열 스트랩토코커스를 GAS라고 줄여 말하는데요. GAS 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 검사를 안 하죠, 우리나라는. 근데 다른 나라는 항생제 투여 전에, 인후통에 의한 항생제 투여 전에 GAS가 있는지 없는지, 과연 이게 세균성 급성 인두염인지, 대부분의 급성 인두염은 GAS에서 일어나거든요. 과연 바이러스성인지, 대부분은 바이러스성이지, 전체 중에는 바이러스고, 만약에 세균이 일으켰다 하면 GAS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가리지 않고 항생제를 마구 투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만, 그래서 GS균, 가스균이 이제 검출이 됐고 인두염 맞고 해서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제네스가 GS균이거든요. 이 스트랩토코커스 연쇄상 구균은 페니실린이 굉장히 잘 듣습니다. 주사뿐만 아니라 경구제인 아목시실린, 어구멘틴 등의 페니실린도 굉장히 잘 들어요. 감수성이 좋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질환인 급성 인두염이면 아목시실린으로 그냥 외래 치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 10일간 투여해서 치료를 합니다. 자, 4번. 계속 똑같은 소리 하죠. 자, 감염 기관 생각하시고 기관을 감염시키는 대표적인 균들은 무엇이 있으며
어떤 항생제가 들으며 감수성 듣는다고 아무거나 막 쓰나요? 임상적 결과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다 있죠. 이미 감염질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생제, 항균제 투여 레지멘을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쭉 플로우를 할 수 있어야 제대로 이 질환을 감염질환을 이해한 겁니다. 되셨죠? 생각보다 처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돼요. 그냥 여러분도 공부할 때 보면 냅다 가이드라인 뭐 전립선염, 인두염 가이드라인 뭐 딱딱 외우고 하면은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졸업하고 바로 다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44번 편두통, 빈혈, 거드가 있는 환자 34세 여자가 지역사회 획득 캡이죠. 여러분 캡, 배웠죠? 벤틸레이터 때문에 생기는 거, 원내에서 생기는 거, 원내 입원 이후에 생기는 거, 지역사회 획득 세 가지로 나누는데 베럼은 입원하여 레버플록사신을 경구 치료한대요. 뭐 캡이고 뭐 심해서 입원한 건 맞는데 굳이 경구제로 레버플록사신 투여할 거면 뭐하러 입원시켰지? 어쨌든 이 퀴놀론계 항생제 레버플록사신과 약물 상호작용이 있는 약 어떤 약이죠?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은데 3번에 칼슘, 마그네슘, 철 등등의 이제 무기질들은 이제 퀴놀론이나 아니면 테트라사이클린, 마크롤라이드랑 같이 투여하면 항생제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항균 살상력을 낼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균이 내성을 갖기 쉬우니까 치료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라도 꼭 시간을 간격을 둬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치료가 잘 되도록 해야겠죠. 3번 45번 59세 남자가 심근경색이 생겨서 코로너리 바이패스 서저리 받았다. ARDS가 발생해서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응급 상황인 것만 알겠죠? 지금 안 그래도 MI가 왔는데 호흡곤란까지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3일 전부터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고 인공호흡기 뭡니까? 아까 설명해준 벤틸레이터 말하는 거죠. 벤틸레이터를 넣고 3일이 지나서 폐렴이 발생했으니 뱀이 맞습니다. 뱀이 발병했는데 적절한 경험적 항균형 당연히 경험적이죠. 폐렴 진단 받을 줄 누가 알고 미리 어떤 균이 감염될 수 있을지 될지 미리 예측해 놓습니까? 안 되죠. 이 환자가 어떤 균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폐렴 진단을 기관, 폐 내려진 이후에 어떻게 균 감수성은 우리가 어떤 균이 감염되는지 항균제, 항생제 감수성은 폐렴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히 다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전형적인 엠피릭 레지멘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레지멘을 결정하라. 이거는 말 그대로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세파면 세파, 페니실린은 페니실린 중에 어떤 것이 항농농균 활성을 가지며 또 퀴놀론계 중에서도 이 캡에 쓸 수 있는 게 있고 햅에 쓸 수 있는 게 있고 뱁에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다르거든요.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 뱁에는 퀴놀론 중에 레보플록사신이랑 시프로플록사신을 사용하거든요. 목시플록사신은 보통 캡에 사용합니다. 뱁에 쓰지를 않아요. 이걸로 답을 결정하는 문제라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레지멘을 결정하면 자 1번 고려해야 될 균 중에 여러 가지 균 중에 항생제 레지멘을 결정적으로 정해주는 균 두 가지 바로 녹농균이랑 MRSA입니다. MRSA는 방코마이신으로 커버하고요. 녹농균은 워낙 항생제 내성이 강하고 여러 가지 원내 항생제 사용에 의해서 내성을 갖고 또 가져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녹농균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죠. 이 환자가 녹농균이 감염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니 응급 상황이므로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무조건 녹농균까지 다 제거할 수 있는 항생제를 골라야 돼요. 그것도 한 가지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성이 강해서 두 가지의 항녹농균 활성을 가지는 항생제를 투여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원내에 널리 퍼져 있는 MRSA까지 커버하려고 하니까 방코마이신까지 플러스로 해서 엠피릭 레지멘의 의미를 채워주는 거예요. 가능한 모든 감염 원인균을 포함해서 레지멘을 짠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녹농균과 MRSA까지 커버한다. 그래서 답을 고르면 항녹농균 활성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세파나 페니실린계 중에 고르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 뱁에 쓰이는 것은 세페핌, 폐렴에서 세페핌과 항녹농균 세파 중에 세페핌과 항녹농균 페니실린 중에 피페라실린 타조박탄 핍타조를 가장 먼저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항녹농균 활성을 가지는 퀴놀론계인 아까 말씀드린 레보플록사신이나 시프로플록사신 둘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MRSA를 커버할 수 있는 방코마이신까지 고르면 완성된 엠피릭 레지멘이 되는 거고 실제 이렇게 배웠고 외우고 계시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항상 이 흐름 아래 풀면은 안 풀리는 게 없고 이해가 잘 됩니다. 감염 질환이 처음에 되게 난감해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6번은 다제 내성 결핵. 여러분들 결핵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고 잘 맞추니까 이제 다제 내성 결핵까지 내네요. 멀티 드럭 레지스턴스 TB, MDR TB라고 불리는데 MDR TB 환자가 갑자기 실신했대요.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냐? 약물 부작용 때문에 쓰러졌대요. 그 약물 부작용은 QT 일롱게이션. QT 간격이 너무 연장돼서 심장 부정맥 때문에 쓰러진 거죠. 결핵약 중에 QT 일롱게이션 일으키는 약은 좀 비싼 약, 3차 치료제에 가까운 베다큘린과 델라마니드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두 약이 유일하게 QT 연장을 일으켜요. 둘 다요. 여러분이 이제 아이나 니팜핀, 에탄부톨, 피라지나마이드 같은 1차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은 너무 전형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더 깊은 내용까지 내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모든 주요 및 마이너한 항생제까지 항생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긴 한데 뭐 다른 약에 비하면 항암제에 비하면 뭐 부작용 적어도 대표적인 것만은 프로파일을 다 암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정보를 얻고 공부할 때 꼭 신경 써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베다킬린입니다. 나머지 항생제도 부작용을 대표적인 것만이라도 제발 외우세요. 딱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리네졸리드 하면 뭐가 생각나죠? SSRI 활성이 있기 때문에 세로토닌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고요. 아미카신 아까 배웠죠.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계니까 신독성, 귀의 이독성 일으킬 수 있고 피라지나마이드는
근육이나 관절 통증을 일으키거나 요산을 상승해서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베다켈린했고 아미카진했고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것만이라도 제발 외워요. 47번 47번도 아까 그 플로우대로 그대로 풀 거예요. 뭐 진균 감염이긴 하지만 똑같아요. 접근 방식은 활동기 크론병으로 대장 절제를 받고 칸디다 혈증이 의심돼서 아마 며칠 동안 뭐 열이 나거나 폐혈증 증상이 있어서 5일 동안 아마 항생제 투여를 했을 텐데 개선이 없고 아니면 배양을 해서 칸디다를 검출했다든지 없어서 칸디다를 의심하고 미생물 검사를 또 하고 칸디다를 동정한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상황일 거예요. 지금 혈중 감염이 생겼으니까 혈액이 지금 표적 기관이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감염균인 칸디다를 설정했고 칸디다에게 감수성이 있느냐, 칸디다에게 듣는 항진균제는 무엇이냐, 감수성을 고려해서 이 투여 의료진이 선택하고는 플루코나졸이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잘못되어 있는데 어쨌든 투여했더니 역시나 플루코나졸이 안 들어서 뭐 임상검사를 보면 지금 칸디다 중에서도 크루제이라는 균이 검출됐는데 칸디다 중에서는 플루코나졸, 이트라코나졸 같은 아줄계의 내성을 강력하게 갖는 균종들, 종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엠피릭한 항진균제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이해가 되죠. 가능한 모든 균주, 칸디다의 모든 균주를 다 죽여버릴 수 있는 항진균제를 골라서, 왜냐하면 구체적인 칸디다가 어떤 칸디다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칸디다 중에서도 플루코나졸 듣는 애 있고 안 듣는 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안 듣는 애가 나와버렸잖아요. 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 항진균제로서 플루코나졸을 선택한 것부터가 애초부터 에러였고, 원래는 이런 칸디데미아, 칸디다 혈증이 발생하게 되면 첫 번째로 에치노칸딘을 써야 됩니다. 에치노칸딘은 모든 칸디다 균종에 대한 활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에러다. 어쨌든 뭐 이미 잘못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플루코나졸을 그때부터라도 빨리 끊고 칸디다 크루제이에 대한 활성이 있는 항진균제로 빨리 변경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실제 만약에 임상에서 이런 판단, 이런 사고, 오류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게 약사의 영역이니까 그런 위치에 가거나 영향을 쌓게 되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활력 징후 바이탈이나 랩 데이터를 보면 감염 상태고 플루코나졸 뭐 2에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신기능이 많이 안 좋아져 있고요. 플루코나졸을 용량을 떨어뜨린다? 안 그래도 안 듣는다. 아예 듣지 않지만 뭐 감소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증가시켜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3번 플루사이토신은요, 칸디다가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감염 중에서도 심내막염 감염에서 플루사이토신을 사용합니다. 여기 혈액 감염에는 쓰지 않아요. 빼고 4번, 5번 중에 하나인데 플루코나졸을 이트라코나졸로 변경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루제이는 이트라코나졸도 안 들어요. 이트라코나졸은 칸디다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칸디다 알비칸스만 듣습니다.
이거는 좀 기억해두세요. 감수성. 이트라코나졸은 다른 모든 크루제이, 글라브라타, 트로피칼리스 등등 칸디다 균종에 안 듣고 알비칸스에만 듣는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면은 플루코나졸은 크루제이 균과 칸디다, 글라브라타에는 안 듣습니다.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죠. 완벽하죠. 그래서 4번 아까 말씀드린 에치노칸딘 펄트라인 칸디다 모든 균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에치노칸딘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 이 경우에는 디에스컬레이션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왜죠? 크루제이는 아졸이 아예 안 들으니까 에치노칸딘을 쓸 수밖에 없어요. 48번 파일로리 양성이고 소화성 궤양이 있다. 식도 칸디다가 발생했다. 표적기관은 식도고 균종은 칸디다가 확실하고 칸디다는 눈으로 봐도 뻔히 딱 알 수가 있어요. 특징적인 외형을 가지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칸디다증이 발생해서 플루코나졸을 투여한다. 자, 3번 또 칸디다인데 플루코나졸 투여하네. 잘못된 건가요? 아니래요. 아닙니다. 왜 아니죠? 자, 앞에 부분도 다 고려해야 돼요. 자, 감염 부위가 식도잖아요. 식도에 감염이 일어나는 것과 혈액, 폐혈증이 일어나는 것이 동등한 상황은 절대 아니죠. 아주 많이 차이나는 상태죠. 혈액은 지금 한시가 급해요. 감수성 결과나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고 빨리 혈액 중에 있는 병원체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칸디다를 제거할 수 있는 에치노칸딘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치료한 것이고, 자, 식도 칸디다증은 그렇게 응급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크루제이랑 글라브라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칸디다의 감수성을 갖는 플루코나졸이나 이트라코나졸로 치료를 하면 돼요. 이트라코나졸은 알비칸스만 들죠. 치료를 하면 되고, 식도에 칸디다 감염을 일으키는 칸디다균은 거의 백발백중 알비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루코나졸을 쓰는 거고 이트라코나졸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된 부위도 항생제 선택, 항진균제 선택에 중요하다. 이런 판단 아래 경험적 레지멘이 다 짜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플루코나졸을 투여하려 한다. 플루코나졸은 상용량보다 낮추어 투여해야 된대요. 환자는. 뭐 없죠. 지금 상황 보면은 복용약물은 크게 영향 없을 것 같고요. 임상검사 랩데이터 보면은 콩팥이 많이 안 좋고요. 실제로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50이 안 되는 환자는 플루코나졸을 투여할 때 용량을 낮춰야 돼요. 50%.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제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양한 주제로선 DDI, 또 부작용, 모니터링, 또 뭐 나오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다 더해서 신기능, 간기능까지 고려하라. 고려했을 때 용량 변형이 필요한 약물들 알고 있냐? 변경할 때는 기준은 얼마냐? 얼마나 적게 투여해야 되냐? 이런 것까지 암기하고 있냐 묻는 거네요. 49번 이 환자는 해외에 다녀온 후 해외여행력은 위장관 감염증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환자는 지금 현재 전신 증상인 두통, 발열, 오한을 일으키고 있고 구토, 설사까지 해요.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증상인 장미 모양 발진, 장미진이 발생했고요. 미생물학이었으면 이런 증상을 가지고 답은 살모넬라 티피, 장티푸스균을 골라라고 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장미실 발생후 살모넬라 TP까지 알려져서 이제 장티푸스가 발병한 걸 알 수가 있고요. 항생제 감수성을 모르는데 우선적으로 뭘 투여하다냐? 경험적 항생제. 자, 장티푸스의 경험적 항생제는 퀴놀론이에요. 그뿐입니다. 추가적으로 이해하면 좋은 것은 퀴놀론계는 항생제가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혐기성균 등등의 골고루 잘 듣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런 강점 때문에 로컬이나 병원에 많이 사용해서 이미 내성이 너무 강해진 거죠. 원래 애초에 처음에 발견됐을 당시에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거의 모든 균들을 살균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내성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이런 넓은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장이라는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항생제를 왜 쓰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장에는 온갖 종류의 혐기성균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 양성, 음성균도 종류가 정말 많을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온갖 종류의 균이 짬뽕되어 있는 이 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퀴놀론을 쓰면 전반적으로 다 병원성 장염을 일으키는 균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장티푸스 균도 퀴놀론에 잘 듣는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퀴놀론, 감염증에서 퀴놀론 하면 장염 좀 떠올려 주시면 좋죠. 퀴놀론은 장염에도 쓰고 요로 감염에도 쓰고 폐렴에도 쓰고 좋은데, 장염에 쓰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두면 까먹지 않겠죠. 50번. 자, 드디어 나왔네요. 감염질환의 꽃, 뇌수막염, 폐렴과 뇌수막염이 제일 공부할 때 힘들죠, 여러분들이. 전형적 증상인 두토와 구토가 있고요. 병력, 알러지, 활력 징후, 감염증이니까 그렇고, 뇌척수액 검사가 뇌수막염에서 중요한데, 수막염은 세균성인 경우가 많지만 바이러스성인 것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이 안 배운 기타 상황에서 일어나는 수막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균성 수막염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되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백혈구가 증가했고 뇌척수액에 단백질 증가, 포도당은 세균들이 다 먹어버려서 떨어졌다. 세균성 뇌수막염을 지시하고 있는 거고, 사실 아직 뇌척수액을 배양해서 어떤 세균이 나오거나 실제로 세균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사실 엠피릭 항생제는 전반적으로 다 커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경험적 항생제, 뇌수막염의 경험적 항생제 알고 있느냐? 대표적인 경험적 항생제 알고 있냐? 수막염에는 셉트리악손을 꼭 떠올리시면 됩니다. 일단 셉트리악손 제일 흔하고 많이 쓰고요. 감염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균종들, 대표적인 게 뭐 헤모플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폐렴구균은 이름은 폐렴이지만 폐렴뿐만 아니고도 상기도 감염, 뇌수막염 등 여러 가지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균이에요. 또 뭐 있죠? 뭐 모락셀라 카타랄리스 도 있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 문제의 답이 되는 핵심 요인인데, 50세가 넘은 환자는 이 원인 균종에서 리스테리아를 꼭 더해줘야 돼. 모락셀라 카타랄리스 아니다. 나이지리아 메닌자이티스죠. 수막구균. 모락셀라는 폐렴을 주로 일으킵니다. 상기도 감염과. 죄송해요. 빼요. 리스테리아를 50세 이상에서 뇌수막염이 발생했을 때 균종을 알지 못하면, 아직 배양이 되지 않았다면 리스테리아를 꼭 고려해야 돼요.
50세 이상의 뇌수막염은 리스테리아를 고려해서 경험적 항생제를 짠다. 추가로. 그래서 뇌수막염에 아주 많이 쓰는 셉트리악손을 쓰고요. 거기다가 혹시 모를 뇌수막염도 역시 한시를 다투는 질환이에요. 사망률이 엄청 높은 감염 질환이죠. MRSA가 감염돼 있었는데 이걸 간과하고 아예 없겠지 하고 MRSA 커버를 안 한 항생제를 투여했다가 만약에 맞으면 사망한다니까요. 아끼지 말고 경험적 항생제에서 방코마이신을 투여해야 된다. 그래서 지문에 방코마이신 거의 다 있네요. 방코마이신 플러스 셉트리악손까지 맞고요. 리스테리아까지 추가 커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리스테리아는 엠피실린만 듣습니다. 엠피실린만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리스테리아는 그냥 엠피실린이랑 묶어서 이해하세요. 그래서 리스테리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암피실린을 더 해야 된다. 셉트리악손 플러스 MRSA 커버, 리스테리아 커버 해서 4번이 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뇌수막염의 주요 원인균들 적어도 3가지를 이해하고 있고, 그냥 성인에서 사실 소아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들은 각각 주요 감염균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생제 선택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은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뇌수막염 경험적 항생제를 묻고 있었어요. 4번이고요. 51번 뇌척수의 배양 검사는 역시나 이제 리스테리아가 나왔대요. 리스테리아 나왔고, 자 레지멘 알아? 레지멘 얼마 동안 투여할 거예요? 이제 리스테리아 나왔으니 디에스컬레이션 했겠죠. 엠피실린만 투여하면 될 거고, 엠피실린 며칠 투여할 거냐? 리스테리아는 치료가 좀 오래 걸립니다. 다른 균에 비해서 21일 이상 투여해야 돼요. 안 나오면 계속 치료해야죠. 수막염은 끝까지 치료해야 되니까. 수막구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게 치료해도 금방 없어져요. 근데 리스테리아는 잘 제거가 안 돼요. 여러분 미생물학에서 배웠겠지만 세포 내에서 기생하거든요. 항생제가 잘 안 가겠죠. 52번 고혈압, 우울증, 골관절염 약물을 치료하고 있고 수마트립탄을 처방받았다. 트립탄, 편두통 급성치료제인 트립탄을 처방받았고, 트립탄의 우려사항 중 하나, 이번엔 DDI 문제네요. 하나인 세로토닌 신드롬을 먹고 있네요. 세로토닌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 있냐 뭐냐 묻고 있고, 이거는 틀리면 안 되겠죠. 에스시탈로프람은 정신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 중 하나고 항우울제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약입니다. SSL, 세로토닌의 제흡수 억제제죠. 상승시켜서 트립탄과 복용했을 시 세로토닌 신드롬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에스시탈로프람. 사실 잘 안 쓰긴 하지만요. 우울증에서는 마오 이니비터, 모클로베마이드 같은 마오 이니비터를 트립탄과 병행했을 때가 세로토닌 씨는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가장 위험. 트립탄과 SSRI의 상호작용은 저 마오 이니비터에 비하면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53번 알츠하이머 환자고요. 주치료를 위해서 아세틸콜린 에스티레이즈 이니비터인 도네페질을 투여하고 있고, 최근에 의심, 환각, 공격성, 이거 떠올리면 무슨 질환이 생각나죠? 사실 조현병이 좀 생각나기는, 조현병은 아니고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제 주치료제인 도네페질이나 기타 비료 갈란타민이나 리바스티그민 같은 에스트레이즈 이니비터를 투여하면 뇌가 활성화되면서 치매 환자들이 오히려 과격해지고 욕설을 하거나 환각을 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환자 본인은 자기가 괴로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쿠에타핀과 같은 조현병 약물을 투여해서 이런 사이코시스 증상을 경감시켜 줍니다.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요. 그래서 퀘티아핀 많이 쓰이고요. 안 될 때 올란자핀 같은 약도 추가로 쓸 수 있고 1세대 정형 조현병 약은 잘 쓰지 않고 안 씁니다. 퀘티아핀 떠올리면 되고, 퀘티아핀은 또 치매 환자의 수면 장애에도 사용하고요. 해질녘의 활동성이 증가한 이 치매 환자의 행동 양상을 선다우닝이라고 하는데, 해질녘만 돼서 밤만 되면 이제 가족들이나 의료진을 괴롭히는 것 힘들게 하고 가만히 안 계시고 주무시질 않는 것. 선다우닝에도 퀘티아핀이 1차 치료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54번 국소발작 치료하기 위해서 발프로익 액시드를 투여했는데 거의 맥시멈으로 다 먹고 있어도 조절이 안 된다. 약을 하나 추가해보고 싶은데 뇌전증 약을 발프로산과 상호작용을 하는 약 중에서 약 용량을 애초에 낮게 투여해야 되는 약물. 약을 낮게 투여해야 된다는 것은 DDI에서 약 용량이 애초에 높게 설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즉 발프로산이 이 약물의 대사를 억제하여서 적은 양을 투여해도 많은 효과를 내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라는 거죠. 발프로산과 라모트리진의 상호작용은 뇌전증 약 간의 상호작용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될 정도로 유명하고 중요합니다. 뇌전증 약 간의 DDI는 거의 모든 약, 발프로산들이 거의 모든 뇌전증 약들에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하는 만큼 곱셈을 하면 수백 가지가 되잖아요.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경향성도는 이해하고 있고, 특히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게 발프로산과 라모트리진의 상호작용이다. 발프로산이 라모트리진의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상승한다. 그래서 애초에 발프로산을 먹고 있던 환자는 라모트리진 투여 시 용량을 낮게 투여한다. 애초에 라모트리진 자체가 심각한 발진의 우려,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과 같은 피부 용해, 괴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상승시키는 주의 약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약을 갑자기 냅다 투여하면 이런 우려가 있으니 이런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용량 조절을 하자. 그런 걸 이해하고 있냐? 뇌전증 약 간의 상호작용 이해하고 있냐? 너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볼 거다니까 제일 쉬운 거, 제일 흔한 거 물어봤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되겠지?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55번 국소발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카바마제핀을 투여했는데 피부 발진, 얘도 역시 라모트리진과 비슷하게 래쉬를 일으킬 수 있는 약이고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의 주된 원인 약물 중 하나죠. 그래서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진단을 받았어요. 실제로 발생해서 이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발생과 관련인 유전자는 이거는 5번이에요. 그냥 암기죠 뭐. 연구 결과니까 각각 약물들과 약물의 대사나 뭐 발병, 바람 또 관계가 있는 유전자로 보이는데 뭐 유명한 것들은 다 암기해두세요. 브라카는 뭐 약이라기보다는 유방암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BK 월시원은 비타민 K, VK만 보면 비타민 K, 와파린과 관련된 거. SLC551B1은 스타틴. 마지막인 HLB1 1502는 카바마제핀. 암기해 두시고요. 자,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이 자꾸 나오는데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약물 3대장은 좀 외워놓읍시다.
여기 나온 카바마제핀, 또 아까 말씀드린 라모트리진, 마지막으로 끝판왕인 알로퓨리놀, 요산 저하제죠. 알로퓨리놀이 스티븐슨 종목은 대부분 차지하고요. 얘네들이 2등, 3등 차지할 거예요 아마.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 가지 약물 복용하고 있는데 이 환자가 심각한 폐부 발진으로 응급실에 입원했고 스티븐 존슨 종을 진단받았다. 다음 중 원인이 되는 약물은 낼 수 있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다 배운 약들이니까. 특히 알로프리놀. 56번 양극성 장애로 리튬을 복용하고 있다. 리튬을 복용한다는 사실은 양극성 장애가 일형이라는 뜻이에요. 조증이 있는 양극성 장애를 일형이라고 하고 여기에만 리튬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바이폴라 2형에는 리튬 투여하지 않아요. 어쨌든 환자가 심한 피로, 변비, 체중 증가, 생리불순. 사실 처음 봤을 땐 리튬 중독 증상을 얘기하고 있나 싶었더니 아니었고, 피로, 변비, 체중 증가, 생리불순 증상이 나타나서 보니까 리튬이 원래 TDM 대상 약물이죠. 참고치 노멀 레인지보다 훨씬 높은 혈중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 독성이 나타난 거죠. 어떤 독성이 나타났냐 이 얘기예요. 이 증상들을 보면은 바로 리튬의 주요 모니터링인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합니다. 리튬은 유발되어서 힘이 없고 장이 안 움직이고 몸을 안 움직이는데 자주 살이 찌고 갑상선 호르몬 이상은 생리불순이나 생리 이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정답은 랩 데이터 중에 어디 있어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아니면 T4 이런 걸 관찰해야겠죠. 정답은 4번. 겸사겸사 또 문제 나올 만한 거 정리해 드릴 텐데 갑상선 독성이 있는 약들은 꼭 두 가지. 여기 나온 리튬을 기억하시고 리튬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만 일으킵니다. 반면에 두 번째 갑상선 독성 약물인 아미오다론은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일으키지만 항진증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차이점 꼭 이해하시고요. 암기해두세요. 언제 어디선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약물 합성학에서 배웠듯이 아미오다론은 약물 구조를 보면 요오드가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오드가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이것만 떠올려도 갑상선 기능과 좀 상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57번 녹내장이 있는 58세 노인은 아니지만 중년의 여자가 불면증 치료 후에 치료 보조격인 멜라토닌을 처방전을 복용했으나 잠을 자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멜라토닌이 의약품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건기식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제로 지금 관리해 보려고 했다 이 정도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멜라토닌 처방전을 복용했으나 잠을 자기 어렵다. 불면증 치료에 멜라토닌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멜라토닌 갖고는 안 된다 이 얘기죠. 3번 먼저 볼게요. 독시라민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성분으로 임산부의 구역구토, 입덧에 많이 쓰는 약이고요. 이거 기억해두세요. 입덧에 독시라민 쓰는 거 많이 쓰는 약이고 수면제가 아닌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수면 누도제의 주요 성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이 좀 심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녹내장도 있고요. 독시라민은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조니사마이드는 뜬금없이 나왔는데 뇌전증 약이죠. 아마 지드럭을 졸피뎀 같은 거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 제트로시아라는 수면제를 많잖아요. 잘레피온이나
S 조피쿨론, 조피쿨론 이런 것들. 그래서 Z를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려고 조니서마에 넣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졸리긴 졸려요. 플루라제팜은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인데 수면제로 허가를 받은 약물이지만 우리나라에 쓰지 않고 애초에 이제 졸피뎀 같이 숙취나 의존성이 적은 약물에 비해서는 추천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독세핀도 이제 수면 용도로 쓰지만 수면을 일으키긴 쉽지 않고 잠을 유지하기 좋게 만들어요. 독세핀은 잠을 드는 것에는 효과가 썩 그런데 수면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이게 TCA 계열의 항우울제이기 때문에 약효가 좀 오래 가요. 방광기가 긴 게 TCA 특징이죠. 아침에도 행오버, 숙취가 좀 생길 수 있고 어지럽거나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독세핀은 조금 배제하고요. 깔끔하고 잠에 잘 드는 졸피뎀을 투여하는 게 제일 좋겠고 더 나아가서 졸피뎀은 입면 아까 말씀드린 잠에 빠지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이 졸피뎀 나정 자체는 유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광기가 정말 짧아요. 1시간에서 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면증이 심한 사람은 복용 후에 짧으면 한두 시간, 길면 서너 시간 안에 깨는 환자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졸피뎀 서방정이에요. 졸피뎀 CR 또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차이를 알고 CR정을 복용하면 입면, 잠에 드는 것과 수면을 유지하는 것 모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CR과 졸피뎀이 있었다면 굉장히 좋은 초이스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17번. 자, 58번 여자아이가 ADHD를 치료하기 위해서 스티뮬런트, 자극제 계열인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방 가능한 스티뮬런트는 메틸페니데이트밖에 없죠. 유일해요. 다른 나라는 암페타민도 씁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지만 의료용으로 활용성이 굉장히 높은 약물이에요. 어쨌든 메틸페니드를 복용하고 있는데 동반질환 복용 약물은 없다. 어쨌든 메틸페니드 복용하는데 고려해야 될 모니터링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죠? 메틸페니드는 몸을 흥분시키는 약이에요. 교관신경의 작용을 증강시켜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하는 약인데 이렇게 되면은 몸이 흥분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휴식기에 취하는 섭식, 밥을 잘 먹고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메틸페니데 같은 스티뮬런트 복용자는 특히 어린이들, 성장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 자라고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꼭 관찰하면서 투여해야 되고요. 성장에 지연이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 치료 자체를 중단하거나 조정해야 될 필요성까지 있을 정도로 중요한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ADHD 환자는 약 먹으면서 밥 잘 먹는지, 키 남들에 비해서 잘 크고 있는지 관찰해야 돼요. 정답은 2번 식욕부진. 59번 문제는 33세의 남자가 조현병 진단을 받고 리스페리돈, 아리피프라졸을 먹어봤는데 전혀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아리피프라졸을 먹기 싫대요. 이 환자가 잘 먹지 않는 것 같고 뭐 가족들, 의사들과 상의를 했겠죠. 상의해서 아예 그냥 주사를 맞고 계속 약효가 한 달, 두 달, 세 달 유지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변경할 예정이다. 조현병 치료에서 중요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문제죠. LAI입니다. 이 약을 이제 아리피프라자 아빌리파이 제품명인데 아빌리파이를 LAI 서스테나로 투여하겠다 했는데 이 아빌리파이 경구제
경구제를 먹다가요 서스테나로 변경하는 이 프로토콜이 그냥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런 것까지 낼 줄이야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하는 과정은 4번과 같이 경구제를 먹다가 주사제를 맞고 2주 동안 같이 유지한 다음에 약효가 충분히 올라왔을 때 경구제를 끊고 주사제를 단독 사용하는 것이 프로토콜입니다. 이거는 다른 LAI에서도 다 이제 약별로 기간이나 용량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어요. 뭐 거기까지 암기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출제가 됐네요. 60번 아리피프라돌 장기 지속성 주사제 아까 말씀드린 아빌리파에 서스테나를 투여했는데도 여전히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쉬운 문제 하나 줬네요. 치료 저항성 조현병 뭐 티피컬이건 에이티피컬이건 다 써봤는데 약효가 없고 환자 내약성도 안 좋고 잘 안 드시고 조절이 안 될 때 뭐 씁니까? 약효는 좋은데 우려되는 게 많은 약물 바로 클로자핀이죠. 치료 저항성 조현병에는 클로자핀을 투여합니다. 클로자핀의 부작용들 다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왜 치료 이렇게 약효가 좋은 클로자핀을 아끼고 아껴서 치료 저항성에만 쓰는지 그 이유를 꼭 이해하고 계세요. 이거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 때문에 무과립구증 우려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으면 좋아요. 클로자핀 투여 환자에서 관찰해야 될 모니터링은 과립구 수치. 61번 무릎 통증이 있어서 무릎의 골관절염 진단을 받으셨고 치료제로서는 조절제로서 아세타미노펜을 하루 맥시멈 도즈로 3g 정도겠죠? 복용을 해서 조절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 뭘 추가해 볼까 하는 문제고요. 일단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세트아미노펜과 엔세이드를 병용하는 요법은 일단은 뒤로 밀어둡시다. 물론 영상에서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에서 병용하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지만은 문제에서 이런 교과서적인 문제에서 굳이 같이 쓰는 거는 권장되진 않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뒤로 미룹시다. 그래서 4번, 5번은 일단 배제할게요. 비타민 D는 그냥 택도 없죠. 배제하시고요. 답은 트라마돌과 둘록세틴인데 이 환자가 아세트아미노펜을 먹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트라마돌을 더한 여러분 실습 시 많이 본 울트라셋이라는 약물로 투여해주면 통증 자체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진통제를 충분히 다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될 때는요 동통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항우울제 블록세틴은 참 용도가 많아요. 블록세틴을 애드온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는 AAP 플러스 트라마돌 울트라셋을 투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약물을 투여할까도 아니고 추가할까 했으니까요. 시너지가 나는 트라마돌을 투여하자. 62번은 RA 진단을 받은 환자예요. 루마티스 관절염이고 임신 준비 때문에 MTX 같은 최기형성 약물을 못 먹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키나 유도체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이용해서 치료하고자 한다. 모니터링 뭐 할래? 여러분 퀴나 어쩌고 저쩌고 퀸 나오면요 눈 떠올리면 돼요. 눈 시력장애 망막의 문제. 안구에 독성이 있는 약물은 클로로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등등 퀸으로 끝나는 약물. 또 한 가지 더 기억하면 바로 아까 얘기해드린 아미오다론. 아미오다론은 여러 장기에 위험한 부작용이 많지만 부정맥 조절 자체는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을 필요로 함에도 퍼스트 라인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약도 시력저해, 망막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눈과 관련한 모니터링 하면 Q, 아미오다론 떠올리시면 돼요. 정답은 안저검사, 주기적인 안저검사를 하면서 투여되는 약물이다. 63번 통풍 발작이 자주 발생하는 환자인데요. 이제 얼마 전에 막 이제 예방요법, 요산 낮춘 요법을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알로프리놀이 있고요. 알로프린 내약성 안 좋을 때는 페북소스타트 사용할 수 있고, 또 효과가 없으면 뭐 프로베네시드나 벤즈브로마론 같은 요산 배설 촉진, 요산 분비 촉진하는 약물 애드온하거나 변경할 수 있죠. 이 환자는 지금 알로프리놀로 처방이 나왔어요. 아까 이 약 뭐 생각나죠? 스티븐슨 존슨 존 약. 항상 떠올리면 좋아요. 환자는 이제 전신에 심한 근육통이 발생했다. 온몸이 아프대요. 근육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약물 조합은, 자, 이 환자는 예방요법을 시작한 다음에 근육병증의 위험이 증가된 거죠. 아까 지금 제가 알로프린 설명드렸는데, 알로프린 뿐만 아니고 통풍 발작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예 콜키신을 예방적으로 매일 한두 알 정도 쭉 투여하게 됩니다. 그걸 예방요법이라고 하고요. 아까 누락시켰네요. 이런 케이스인데, 콜키신을 투여하고 근육에 손상이 왔어요. 지금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그런 콜키신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약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답은 사실 콜키신과 약물 대사 장내 흡수 관여하는 베라파민을 고르라는 게 답입니다. 콜키신의 DDI를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1번. 64번. 63번 배뇨장애와 긴박뇨 증상이 있는 절박요실금을 진단받았다. 절박요심을 개선하기 위해 투여할 약물은, 자, 여러분 요실금 간단히 보지 마시고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해야 돼요. 요실금에는 절박요실금, 화장실에 달려가서 소변을 놓고 싶은 절박요실금이 있고, 소변을 누라는 뇌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방광이 반응하지 않고 배뇨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범라명, 그러니까 방광이 소변으로 가득 차서 결국에는 새어 나오는 거죠. 범람요실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받는 그 스트레스 아니고 어떤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성 요실금. 이거 보통은 아주 크게 재채기 하거나 기침을 크게 하면 소변이 새어나오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분들, 폐경기 여성에서 발생하는 게 스트레스 요실금이에요. 근데 이 약물들, 치료약물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 절박 요실금은 항콜린제로 뇨이를 줄여주는 게 주 치료제예요. 또는 미라베그론이라는 신약도 있죠.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어쨌든 이런 약들로 절박 요실금을 치료하고요. 범람, 꽉 찼는데 비오질 않으니까 약으로서 비워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우리 콜리너직, 콜린 활성을 가진 약물이라는 뜻이고, 베타네콜 같은 약을 써서 소변을 배설하도록, 꽉 차서 흘러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배설하도록 아침, 점심, 저녁 뭐 그 이상 주기적으로 복용하고 배뇨를 촉진시킨다.
스트레스성은 보통 폐경기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폐경기 여성에서 질내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로겐 좌제나 크림을 사용해서 왜 질인데 요실금이 치료하냐? 그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면 폐경기 여성에서 이런 상황에 실금을 덜 하게 되고요. 또는 허가사항은 아니죠. 오프라벨 사용이긴 하지만 또 둘록세틴이 좀 약방의 감초 같은 경향이 있는데 둘록세틴 투여하면 재채기 기침에 의한 실금, 스트레스성 실금을 예방 치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오프라벨이니까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절박률 실금에 필요한 약은 항콜린제인, 솔리페나신, 실습 때 많이 보셨을 베시케어라는 약이에요. 나머지 약은 왜 안 되는지 방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 환자의 또 설명드린 5번을 그냥 넘어가긴 좀 그렇죠. 보톡스가 갑자기 나온 건요. 보툴림 톡신을 자가 주사로 사용해서 절박 여신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환자가 75세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 주사를 매일매일 주사해 줄 수 있는 환자한테 투여하는데 아마 어려울 것 같고 복용하는 약물이 훨씬 우선적 퍼스트라인으로 쓴다. 그래서 5번이 뜬금없이 나온 이유와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65번 양성 전립선 비대 BPH 비나인 프로스테이트 하이퍼플라지아 60세 남자가 힘을 줘야 소변을 볼 수 있고 여자가 폐경이 오듯 남자는 전립선 비대가 옵니다. 힘을 줘야 소변을 볼 수 있고 빈뇨 잔뇨감도 있다. 전형적인 BPH 증상. 전립선 크기는 진단에 필요한 만큼 크다. 치료하기 적절한 약물은 힘을 주지 않아도 소변을 좀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알파 블로커 계열의 약물을 우선 투여하며 이 약 중에서도 탐술로신이 가장 많이 처방되고 퍼스트라인으로 사용되죠. 전립선에 대한 선택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밖에 알프조신이나 실로도신 같은 약물도 선택성이 강한 약물로 탐술로신에 준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4주 동안 약을 먹었는데 2주 전부터 야간뇨, 밤에 자꾸 소변 누고 싶어서 깨거나 실금, 야간에 실금을 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에는 데스모프레신이라는 항이뇨 호르몬 유도체를 씁니다. 항이뇨 호르몬제.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67번부터 74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항암 레지멘이나 관련 약은 오히려 앞에 문제보다 더 쉽게 풀려요. 한번 해보시고요. 75번부터 좀 더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자가 여드름이 심해져서요. 약을 투여하고 싶대요. 여드름이 10개 정도고 결절도 없고 흉터도 없다. 10개 많아 보이지만 사실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여드름에 예민해서 그렇지 10개 정도면 경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경증 심한 경우에나 여기 나온 아이소트레티노인 같은 레티노이드계의 약물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투여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약실 준비하는 학생들 여러분도 이런 약을 많이 본 적이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럼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죠. 이소트레티노는 그렇게 가벼이 처방되어야 되는 약물은 아니에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처방 조제 절차, 자격을 요구로 합니다. 일단 레티노이드 계열은 배제하고 심지어 임신을 계획 중이기 때문에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죠. 카테고리 X라는 거 뭐 알고 있겠지만 당연히 이 X 중에서도
상X에 상X. 절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이런 처방 프로그램, 처방, 조제, 환자 등록, 환자, 의사, 약사가 모두 자격과 그런 걸 등록하고 조건이 없으면 약을 짓지도 못하고 처방할 수도 없으면 받을 수도 없는 까다로운 처방 과정을 만들었어요. 아이플래지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매우 위험한 약입니다. 위험하고 기형아 출산 위험이 엄청나게 높다. 아직도 아이소트레티노인에 의한 기형아 출산이 최근까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강력한 이런 처방 제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아이소트레틴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해졌다. 이제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최기형성이 있거나 소화 금기약물인 인부금기약물인 테트라사이클린계는 좀 배제하는 게 좋겠고요. 칼시포트리올은 뭐예요 이거? 건선치료제지. 여드름치료제 아니잖아요. 빼고요. 이 정도 상황에서는 벤조일 포옥사이드, 베이표와 아젤라산을 병용하는 효과도 좋고 경구제나 이런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경구제에 비해서 경미한 4번 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생기더라도 피부에 심한 자극감 중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76번 눈이 뿌옇고 시력이 저하됐다. 녹내장 진단을 받았는데 적절한 약물요법은 무엇인가? 자, 티몰로를 하루 2번 투여했다. 1번부터 맞는데요. 맞고 티몰롤은 사실 최근에는 하루 1번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용량은 2배로 넣어서 하루 1번 투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에서 2회 용량을 고쳐서 투여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아트로핀 아니고요. 필로컬핀 조절되지 않는 녹내장에서 간혹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퍼스트, 세컨 라인에도 속하지 못하고요. 약효도 굉장히 짧고 시야가 뿌얘져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1번 쓴다고 했는데 약효가 작기 때문에 좀 자주 적어도 서너 번 사용하는 점환제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 프로스트로 끝나죠. 타플루프로스트 이 약은 다른 프로스트 계의 약물들과 같이 하루에 1번만 투여합니다. 보통 잠자기 전에 많이 투여해요. 마지막으로 플로메톨로는 스테로이드죠. 녹내장이 있댔지 염증이 있는 거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답. 정답은 1번. 티몰롤과 타플루플로스트 이 성분 2개가 가장 이제 퍼스트라인에 많이 쓰는 약이고 그 중에서 이번 문제는 점환 횟수에도 좀 신경을 써라. 녹내장 치료제 선택하는 거 문제 내기가 너무 쉽고 풀기가 너무 쉽고 그러니까 문제 내기 까다로우니까 이번엔 좀 횟수도 너네 제대로 외워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으니까 각 계열 약물에 점환 횟수도 좀 신경 써서 외우세요. 브리모니딘 이런 것들. 정맥 영약은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신 대로 쭉 공부하시고요. 자, 깔끔하지는 않은데 역시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남은 기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약사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임상 문제나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풀어나가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조금 보여주려고 했지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 이해해 주시고 그런 생각 플로우를 실제 공부할 때 적용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이런 낯선 문제를 보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익숙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